한국은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싸고 빠른 게 장점일 뿐이지 진짜 전쟁에선 못 써요. 이런 말들이 유럽과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급한 불끄기용 대안일 뿐. 그랬던 폴란드가 2025년 6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고 확실하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시선까지 뒤집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산하수출협력팀의 유럽 담당 이정훈 과장입니다. 3년 전 그 모욕과 같은 한마디는 뺨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군사기획본부 다국적 무기 수급 회의석상이었습니다. 저는 K2 전차 수출 협상을 위해 폴란드로 파견된 실무대표였고 한국 방산 산업의 신뢰를 걸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싸늘했고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납기, 품질, 그건 독일과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한국은 긴급 대응용 대안일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하고 어떤 품질 관리를 유지하며 밤낮 없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발언은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끝난 뒤 통역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알려준 사실은 저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회의 전날 독일 방산 기업 대표가 폴란드 측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고 해요. 계약의 방향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불신이란 걸요. 한국 전차는 그들 눈엔 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저렴한 옵션일 뿐이었습니다. 정밀도, 신뢰도, 한국은 아직 진짜 전쟁용 무기는 만들지 못할 거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깔려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K2 전차는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한 유럽 방산 저널리스트는 한국의 방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성 면에서는 독일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폴란드는 단지 급한 불끄기용으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줄도 사실이 아니었고 제 동료들과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밤을 새며 일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폴란드 측이 독일과의 재협상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도 실망은 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만든 전차가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라는 것을요. 사실 폴란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서유럽 다국적 방산 관계자들, 나토 내 전략기획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유럽 군사 칼럼니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은 잘 만들지 몰라도 무기는 아니다. 민간 제조는 강하지만 군사 전략은 부족하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무기인데 한국군은 실전을 안 해봤잖아. 그들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삼성, LG, 현대는 알아도 K2, K9, FA50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그들의 자부심이자 기준이었죠. 기술을 단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으로만 판단하려는 시선. 그것이 방산 분야에서도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군사전략연구소에서 한 박사와 비공식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정훈 씨, K2는 멋진 전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은 나토 전투 규격을 실전에서 경험해봤나요?
그 순간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전을 겪지 않은 한국군의 무기는 결국 시뮬레이션일 뿐이라는 논리로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공유된 유럽 국방위원회 문건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단기간 대응에는 적합하나 장기 전략 무기로서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건 한국을 향한 기술 불신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편견과 무시는 한국이 60년대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는 옛 이미지에 고정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고 그 변화가 단지 외형이 아니라 철저한 내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국을 B급으로 본다면 우리는 A급 결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 팀은 폴란드의 시선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느껴지는 필요하니까 불렀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폴란드군 무기체계 실무자들과 기술 조율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K2 전차의 모듈형 설계를 설명하자 한 기술관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독일 시스템이 훨씬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저는 그 말에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 혹은 한 단계 아래의 기술을 갖춘 수입업체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K2 개발팀 소속 연구원, 젊은 전투체계 설계 엔지니어, 그리고 방산청의 정무참사관까지 모두가 조용히 눈을 맞추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 로비의 커피 자판기 앞에 저희 팀이 다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은 채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엔지니어 김 대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진짜 기계 말고 뭘 더 보여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계는 완벽해야 하고 성능은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할 건 한국이란 나라가 신뢰를 어떻게 지키는지입니다. 폴란드가 지금은 못 믿는다면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요. 그날 이후 한국팀은 더 이상 계약 성사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의외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한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죠.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그때 폴란드는 가장 먼저 전운을 실감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경을 맞댄 동부 국경지대에서는 대규모 난민 행렬이 이어졌고 연합군 배치, 미군 증강, 정찰 드론 비행이 거의 일상이 되었죠. 바르샤바 시내에서도 전시 비상물자 매출이 급증했고 시민들 사이에선 이대로면 우리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신속한 전력 증강이 절대적인 우선 과제가 되었고 결국 방산 담당 부처는 전차, 자주포, 탄약의 즉시 도입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 국방부 실무진은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납기 36개월 이상.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형은 수출 허가와 운송 절차로만 반년. 프랑스, 기술력은 있지만 물류와 가격이 부담. 그리고 한국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차를 납품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전시 상황을 고려한 특수 스펙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신뢰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야. 결국 폴란드는 한국을 B플랜이 아닌 당장 필요한 생존 옵션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믿어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2022년 7월 바르샤바에서 K2 전차 1차 공급 계약이 전격 체결됐을 때 현지 언론의 반응은 의외로 냉소적이었습니다. 속도만 빠른 한국 전차가 전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반도 국경 상황이 특수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유럽 전장에서의 적응성은 미지수. 그날 저와 제 동료들은 기자회견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택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한국을 선택한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게 될 겁니다. 계약 이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폴란드 군수본부의 중령, 제목은 짧았습니다. 긴급 요청사항 독일 측 납기 지연 관련 협의 필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와 1차 계약 체결 직후 별도의 라인을 통해 독일과 재협상에 돌입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한국과 협력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죠. 사실상 이중 계약과 다름없는 행보였습니다. 우리는 배신당했고 저희 팀 내부에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차의 납기일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 전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무엇보다 독일 측은 폴란드를 핵심 우선 국가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생산 우선순위를 자국과 나토 핵심국에 두고 있었고 폴란드는 후순위 수출국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K2 전차 1차 분량 180대 중 140대를 이미 조기 납품했고 한국 내 전차 생산 라인은 일주일 단위로 폴란드 군의 상태 보고를 제공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폴란드 현장 군사 전문가들이 K2 전차의 성능을 체험한 뒤 보내온 평가서였습니다. 지형 적응력 우수. 엔진 반응 속도 예상 이상. 레오파르트 EA7과 비교 시 정비 효율성 및 운용 편의성에서 한국이 우세. 이 평가는 폴란드 내부 군수위원회에서 회람되었고 며칠 뒤 저에게 극비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바르샤바 외곽의 국방부 별관. 상대는 지난 회의석상에서 한국은 전차 만들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정훈 과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솔직히 그땐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미팅에서 폴란드 장성은 자리를 정중히 권하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 정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도 군 지휘부도 전부요.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닌 스스로를 배신한 셈이었죠. 당시 폴란드 정부는 독일로부터 들은 장밋빛 약속에 매달려 있었고 유럽산 무기라는 타이틀에 안도하며 한국을 예비안처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온 건 계속되는 납기 연기, 불확실한 부품 수급, 거대하고 느린 대응 체계, 그리고 결국은 전력 공백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계약한 일정보다 평균 3주 빠른 납품, 문서상 사소한 오류까지도 바로잡아 다음날 수정본 제출, 각 전차마다 1:1 기술 해설서와
유지관리 가이드를 첨부한 정밀 대응을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왜 우리를 그렇게 대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따지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니까요. 저는 회의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와서 한국 본사 기술지원팀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 전차의 유럽 사양 최종 리뷰 요청드립니다. 폴란드 측이 추가 성능 테스트를 원한다고 합니다. 단,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요청입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우리를 대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 역사적인 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4년 말, 저는 다시 바르샤바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기술 점검이 아니라 폴란드 측의 공식 요청으로 이루어진 2차 협상 예비 접촉이었습니다. 도착 첫날, 외교 라인을 통해 사전에 전달된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계약에서 미숙한 판단이 있었던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측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며 진정한 전략 파트너십을 논의하길 희망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폴란드가 겪은 혼란,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묵묵한 신뢰에 대한 뒤늦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장에 들어서자 바로 그 장성 3년 전 저에게 한국은 전차를 만들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인물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이정훈 과장,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아니, 훨씬 성숙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그 어떤 것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말에 장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우린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대신 존중으로 대하는 방식. 그 회의에서 한국은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닌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공동 개발까지 아우르는 동등한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발표되자 폴란드 장성단의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독일도 미국도 해주지 않는 조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폴란드 고위 장성 한 명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가 분명히 젖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장 한국 본사의 회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나 일정이 아닌 한 줄의 문장을 먼저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말이 아닌 태도로. 회의실을 나서는 폴란드 측 관계자들의 표정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악수를 2번이나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나온 한 중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 사실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신뢰가 어렵다고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정확해서 놀랍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후 저희는 2차 계약을 위한 기술 검토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K2 생산 라인, 부품 창고, 기술 교육센터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폴란드 장교는 엔진 테스트 벤치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정비 매뉴얼을 넘겨보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기술은 있어도 디테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긴 마치 시계처럼 돌아가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 훨씬 오래 무기를 만들어 온 유럽의 우리조차 이런 공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그들과 함께한 환송만찬 자리에서 한 고위 장교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오해와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신뢰를 위해 잔을 들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 잔이 총탄보다 강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실사단의 방문이 끝난 후 폴란드 국방부는 예전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기술 검토가 끝나도 몇 주씩 결정을 미루던 그들이 이번엔 불과 열흘 만에 실무자 협상안을 회신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서두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단기 공급 계약이 아닌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차 수출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것을요. 곧바로 K2 전차의 현지 조립 공장 설치, 기술 인력 교환 훈련 프로그램, 현지 부품 조달망 공동 구축이라는 실질적 조건들이 조율되었고 폴란드 정부는 이 제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3년 전 저를 면전에서 무시했던 폴란드 장성이 서울 방문 중 판교의 K2 전산 통합센터를 돌아보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빠르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너그러웠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훈 과장. 그때 제가 무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저는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걸어갈 미래만 기억할 겁니다. 그 말에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파트너십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 점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떠나는 비행기에서 K2 전차 모형 하나를 손에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실력으로 기억되기보다 태도로 존경받는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다. 그 글은 수천 건의 리트윗과 함께 폴란드 국방계열 언론에 소개되었고 다음 주 폴란드 정부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9조 원 규모의 제2차 K2 전차 계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바르샤바 국방부에서는 유례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정훈 과장과 폴란드 장성이 무대에 함께 서서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대 유럽 전차 수출 계약 중 최대 규모였고 그 속도와 규모 모두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세계 각국의 국방무관들이 숨죽인 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역사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고 확실하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발표된 계약 규모 9조 원. 계약 품목 K2 전차 현지 생산 라인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조건 독일, 미국도 제시하지 못한 전략적 공동개발 방식.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유럽 언론 헤드라인. 한국, 이제 단순 무기 수출국이 아니다. 방산 강국으로 완전히 재탄생했다. K2 전차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다. 미국 의회 청문회 발언 중 우리는 이제 군수기술의 기준을 한국에서 배우고 있다. K방산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 전략 모델이다.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 줄줄이 K방산 러시에 나섰습니다. 과거엔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들이
이젠 한국과의 계약을 국가 전략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폴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품격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계약 체결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용서와 품격으로 전 세계를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실력을 보여주고 품격은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한국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이건 전차의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계약이었습니다. 세계가 무시하던 한국 전차, 지금은 전 세계가 그 기술력 앞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